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이진관 판사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법꾸라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두 사람이 모두 피고인으로 이진관 판사 앞에 섰는데요. 이건 정말 역사적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은 여러분과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법꾸라지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피고인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네, 박성재 피고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완규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 공소장은 다 받아보셨죠? 네, 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네, 피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완규입니다. 역사적인 장면. 근데 이걸 보잖아요. 박성재는 인생이 지금 거의 끝나냐? 거의 그렇죠. 끝날 수 있는 그렇죠. 정말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짝 쫄아 있어. 맞아요. 근데 이완규는 그나마 이게 위증 혐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가볍거든. 그러니까 약간의 좀 거들먹거림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역사적 장면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이 장면. 사실 박성재도 그렇고 이완규도 그렇고 국회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오만했거든요. 오만합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오만하게 대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째려보고 아나무인격으로 굴었죠. 나중에 이완규는 답변도 아예 안 했잖아요. 답변도 아예 안 했고요. 그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란을 겪고 나서 생각했을 때 그 태도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우습게 보는구나. 맞습니다. 곧 없어질 존재들로 생각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법의 단죄를 받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좀 정의가 작동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어렵게 결국은 근데 법꾸라지라는 말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좀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 정도의 이미지인데 맞아. 저 사람들은 사실은 법을 정면으로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 네. 그게 정확합니다. 네. 자, 피고인 박성재가 뭐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뭐 저희가 많이 다뤘지만 이 얘기를 계속 다뤄야 됩니다. 피고인 박성재 혐의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희구 실장에게 국무위원들 부서 받으라고 박성재가 요구를 했고, 그렇지. 자, 내란 직후에 법무부 간부회의 또 개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하라고 지시했고요.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점검도 지시를 했습니다. 합수부의 검사 파견 검토도 지시를 했고. 이 심각합니다, 혐의가. 딱 떨어진다. 워낙에 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데 한덕수에게 23년형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판결문에서 박성재에 대한 내용도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같은 사람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박성재는 윤석열이 밤 10시 18분께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가며 쳐다보면서 참석자 명단을 적어뒀다. 박성재는 약 20분 뒤인 10시 39분께 이상민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이상민이 강희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오후 10시 42분께 박성재는 강희구에게 서명 받는 거 준비됐냐? 라면서 직접 확인까지 했다. 어차피 이진관 판사가 판결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내란이냐 아니냐 박성재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무의미해. 그렇죠. 그리고 절차가 맞냐 아니냐 따지는 거 무의미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고 그래 내란은 맞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거긴 인정하고 대신에 윤석열과의 선긋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박성재 변호인
어떤 전략인지 맛보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피고인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헌법조문을 찾아보고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지 결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부를 동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긋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이중간 판사니까. 근데 이것도 안 먹히죠. 안 먹히죠. 저 선긋기 전략이 안 먹히는 이유가 끝나고 나서 바로 11시 그 밤 11시 3분에 박성재가 이제 법무부로 들어와서 그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출입국 본부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시 4분에 1분 지나자마자 이번엔 신용혜라고 교정본부장 감옥에 몇 명 더 수용할 수 있는지 맞아요. 보라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바로 합수부에 파견할 검사들 알아보라고 그 지시를 연달아 내리는데 공수장 보니까 가장 역점을 뒀던 게 그 감옥 확보하라는 거. 수용공간 확보. 왜냐하면 바로바로 잡아들이거나 또 그 거리에서 저항하는 민주시민들을 체포할 거니까 그거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러면서 계속 지시하고 문자 받고 텔레그램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힘을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뭐 가담을 안 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확실한 건 포고령을 본인이 몇 번씩이나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로부터 받아서. 근데 법조인들은 그 포고령 보면 이게 엄청난 위헌이고 불법이고 딱 알죠. 이런 건 딱 알거든요. 국민도 압니다. 영장 없이 막 국민들 체포하고 국회 해산시키고 막 그런 게 들어있는데 처단하라. 근데 그런 준비를 알면서 그런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 말도 안 되는 포고령을 보고 그 포고령을 위반하면 사람을 잡아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정시설을 확보해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덕수에 대해서도 이미 이진관 판사가 판단했죠. 국무위원들은 막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막았던 거는 오히려 부작위를 통해서 내란을 도와준 거다. 내란 행위를 한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근데 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한 3,000명 될 겁니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박성재가 야 좀 그거 갖고는 뭐 이게 내심인가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더 좁니다. 더 마련하. 그래갖고 이제 더 쪼아서 그 밤에 올라온 게 3,600명인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준비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럼 대충 3,600명 정도는 잡아들일 거다라는 그 내란의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3,000명은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전을 해서 어느 정도 잡아들일 거라는 걸 아니까 이거 갖고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박성재는 국무위원 중에 제일 먼저 윤석열이가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행위 자체가 순간적 기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면은 주요 인물들을 잡으려고 했잖아. 잡아서 가두려고 했잖아. 근데 보통은 그쯤에서 생각이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잡을 수 있는 애들 잡아서 가둬놓고 행위 하나 못 잡은 애들 도망갈까봐 출국 금지까지를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순간적 기지로는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다 뭔가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좀 연식이 되는 분들은 전두환 쿠데타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 이제 전두환 쿠데타가 12.1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듬해에 5월 17일 날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확대가 됩니다. 이때 아까 이제 돌아가신 우리 이해찬 총리도 그때 잡혀 들어가셔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고문을 당하시는 그런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른바 합수부라는 단어가 전국적으로 떠오릅니다. 합수부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감옥에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랬죠. 지금 그때도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똑같이 이 사람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법무부에서 주도해서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거기에서 몇천 명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겠다. 이게 전반적으로 쿠데타에 대해서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의심되는 건 꼭 찾아야 되는 사람인데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문건 누가 만들었을까?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합수부, 국보위 그리고 재정예산입니다. 이거는 총괄적으로 기획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법률적 상식과 전두환의 12.12를 겪어본 역사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가 된 박성재 드디어 나왔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을 하는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 사실 요지를 설명을 하고 박성재 전 장관 측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박성재 전 장관은 왜 이제야 재판을 받는 겁니까? 너무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공판기일 지정하는 건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사정 때문에 첫 기일을 이렇게 늦게 지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박성재의 첫 의견이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때 본인이 완전 전면 부인했고 그 핵심 논리가 계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법성 그랬잖아요.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때 영장 전담 재판 판사 누군지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수원 3인방 중에 하나였던 그렇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판단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잖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그 계엄 선포된 날 그 왔던 시민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법조인보다 더 해박한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가 아니라 이거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계엄이 내란인지는 더 봐야 된다. 재판부에서 내란임을 이미 이진관 판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건 더 이상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 건데 원래 애초부터 되지 않는 건데 명색이 법무부 장관이고 법조인 출신인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가 소박한 시민 법감정만 가지고 있어도 판단할 수 있는 계엄이 위법하냐 아니냐를 몰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부인할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좀 인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저는 부인할 거라고 봅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네. 올 부인할 겁니다. 올 부인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 전략을요 잘 봐야 되는 게 법정에서 이실직고 해가지고 감형을 받고 선처를 받는다. 그거 해봤자 얼마 안 될 것이다. 감형이.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부인 잔뜩 해놓고 사회 갈등 조장해놓고 헌정질서 교란해놓고 이제 와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들 얼마 감형을 못 받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윤석열을 소위 말해서 배신을 하게 되면 그 후과는 무엇이냐? 다시는 사면을 받지 못한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국민의힘 계열 쪽으로 대통령이 넘어갔다. 그런 일이 저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언젠가 넘어갔을 때 사면을 받으려면은 윤석열 옆에 계속 붙어있는 모양새를 가져야 되는 거지. 한 무리로 취급을 받아야 그렇죠. 그나마 나중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여기서 이실직고하고 제가 대역죄인입니다. 사실 윤석열이 시켰습니다. 그럼 제가 배신자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정권에서 사면해 줄 리는 절대 없을 거고요. 결국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렇게 한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죽어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진관 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무리수를 둘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받고 있는 그런 혐의가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하나가 아니라요. 일단 비상계엄 선포 후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요.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게 김안방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혐의가 꼭 내란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김건희 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무마. 그렇죠. 뭐 어떻게 되면 그러면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지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법조인 보시기에. 한덕수의 공소사실보다 공소사실 내용이 많아요. 다수입니다. 다수고 한덕수는 계엄을 사후에라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헛소리를 많이 했죠. 헛짓을 많이 했죠. 문서를 후에 만들어내거나 서명을 후에 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만들었다가 없앴다고 또 예. 뭐 문서를 파괴하거나 네네. 그리고 뭐 법정 나와가지고 위증을 하고 그런 것들인데 박성재는 내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있어서 죄질이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덕수의 쟁점 중에 하나가 말리지 않았다. 계엄을 만료하지 못했다.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못했다라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사실상 어떤 그 적극적인 계엄 실행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예. 마치 범죄를 적극적으로 저지른 것 같고 거의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수준의 논리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네. 박성재는 소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수준이 아니에요. 공수사실이. 예.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당일 국무회의 때 네. 국무위원들 그 서명 안 하고 버티는 그 국무위원들한테 서명하라고 처음 제안한 것이 박성재입니다. 예. 계엄이 그 당시에 나는 위법한지 몰랐다. 이제 그 변명으로 가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 근데 이진관 부장 앞에서 이진관 부장이 계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했어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네. 한덕수 선고일 때 판결문에 그 내용을 담았어요. 그럼요. 박성재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처음 건의했다라는 맞습니다.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그 당시에 그 12.3 저녁에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처음 온 멤버란 말이에요. 국무위원 그래서 중에. 12.3 그날 밤 박성재 모습을 저희가 좋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박성재가 무슨 문건을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나가나? 자,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이 지금 문건을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이제 위로 들었다 아래로 내렸다 뭐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저 때 당시에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참석자 서명을 처음으로 건의했다라는 내용 이게 네. 이제 판결문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또 박성재 전 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네네. 국무회의 그 위원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고 네. 예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뭔가를 알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원래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저기 있는 모든 국무위원 중에 가장 법률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란 그러니까요. 말입니다. 예.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 1번 타자가 박성재여야 해요. 그런데 저기 앉아가지고 문건을 읽었을 때 우리 보통 그냥 법대 1학년생이 읽어봐도 미친 거 아니야? 이 말부터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포고령이. 근데 그거를 읽고 처단한다가 계속 들어가 있고. 예, 그거 보면은 자기도 그리고 뭐 젊은 사람이 아니라 9세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70년대 후반 이럴 때 있었던 그렇죠. 계엄령하고 그 포고령 내용이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 잘못된 권위주의 군사 독재 때 계엄을 남용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 근데 그걸 보고도 오히려 서명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예. 어떻게 그걸 위법성이 인식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느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농림수산부 장관 송미령 장관 이런 사람들은 법을 모르니까 나는 이거 뭐 계엄이 뭔지 몰라서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그날 올 때 계엄이라는 얘기도 못 듣고 왔지만 맞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전혀 전문성이 없으니까 위법성 인식 없다 이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말도 될 수 있어. 근데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 법조인들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차원에서 네. 법질서 수호를 책임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반헌법적인 방식으로 파괴하려고 한 윤석열을 네.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덕수 전 총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는 건 아닌가라고 네.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해요. 본인의 그 직책의 무거움을 감안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저도 더 무조건 동의하는 바고요. 예. 한덕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행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계엄 최초의 계엄이 정당했으면 그래야 내가 책임을 안 진다. 박성진은 실제로 계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무를 수행하려고 했어요. 본인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아주 거만하게 얘기하면서 아니, 조사받으러 들어갔었죠. 그게 저는 너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대법원의 지금 논리하고 네. 비슷한 건데 아니 대법원은 계엄에 대한 일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을 하면 법원도 할 일이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소집해야 네. 되고 그 사법권을 갖다가 계엄 사령관한테 이양해야 넘겨야 되고. 되기 예. 때문에 아니 계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계엄이 불법이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넘겨야 되는 거니까 내가 계엄 해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 일단 회의는 열어야 되는 거고 그게 네.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거지. 그게 잘못된 거야. 이게 사실 대법원의 포지션이에요. 네. 근데 박성재도 비슷한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내가 아니 그 대통령이 했는데 내가 무슨 밑에 있는 장관으로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막냐? 까르면 일단은 까는 거고 나중에 위법하게 되면 중지시키는 거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근데 그거는 그날 현장에 온몸으로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탱크를 막았던 시민들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그 날카롭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들여다 볼 거라고 보십니까? 아, 당연하죠. 이정관 부장은 눈물을 흘리려고 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시민들이 막아섰다라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 계엄이 멈춰진 것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멈춰진 것이다. 그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예. 이것들은 한 게 없다 이거예요. 국무위원들은. 이 계엄이 멈춰지는 데 있어서 1도 기여한 바가 없다. 네.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계엄이 멈춰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시민을 모독하는 거고 만약에 시민들의 힘이 부족했으면 계엄군들이 더 강했으면 그럼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죽거나 다칠 수 있었는데 너는 그것까지 용인한다는 거냐. 당연히 이런 시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선고가 나오려면 한참 멀었지만 네. 이제 일단 특검의 구형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18년에서 18년? 20년 요 사이 정도 구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25년. 아, 한덕수보다 2년 정도 더 많게. 예.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문도 굉장히 명문이지 않습니까? 네, 네. 듣고 있다 보면 힐링이 되는 그럼요. 그런 명문인데 그 우리가 사법개혁 말로 외친 지가 지금 꽤 됐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 핵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법조계 그 정부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랬을 때 이정관 판사님이 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동안 검사들이 이건 저의 그냥 바람, 시민의 바람은 그런 한 축도 좀 보듬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그 김건희 청탁 무마하는 네. 거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날카롭게 이걸 좀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특검의 구형이 18년에서 20년 정도고 이정관 부장은 한덕수보다 더 높게 선고할 거예요. 예. 아, 이 죄질이 달라. 한덕수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예. 예. 그래서 이 선고는 그러면은 저도 25년에서 28년 사이 살짝 더 높게 줄 거예요. 예, 저도 그 정도 나와야 좀 네. 이 울분이 네. 좀 풀릴 것 같다. 그럼요. 지금 공소장을 왜 한덕수 때는 변경을 하고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일은 없을까요? 이진관 판사가 직접 뭐 지금 방조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던데 저 설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공소장을 그렇게 변경할 것을 재판부에서 먼저 권하고 공소장 변경 전에 있는 방조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을 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 네네네. 그걸 가지고 지금 극우나 보수 쪽에서 난리가 이거는 나요. 이게 정당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무죄 선고해야 되는 거지 왜 죄가 되는 쪽으로 네가 나서 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뭐 얘기를 하냐 막 난리를 쳐.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막 왜곡을 하는데 법조인으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횡령죄냐 뭐 배임죄냐 법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같은 행동을 예.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행동을 법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만 달라지는 거는 네. 이거는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권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권했는데 검사 측이 저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그러면 무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죄가 안 되면. 근데 검사가 그 권고를 듣고 공소장 변경은 자기가 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오케이 허가. 그럼 변경되는 거고요.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방조가 안 되는 게 무슨 뭐 증거가 부족해서 잘못한 게 없어서 그게 아니라 예. 이정관 부장이 선언한 바와 같이 원래 내란죄는 집단 범죄다. 네. 원래 여러 명이 하는 범죄고 가장 나쁜 놈은 우두머리, 그다음 나쁜 놈은 주요 임무 종사, 그다음에 나쁜 놈은 부하 수행 이렇게 가담 형태에 따라 가지고 메뉴판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요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선택하면 되지 방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 셋 중에 골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소장 변경하라고 얘기한 네, 거예요. 네. 무죄 나온 것도 방조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니까 그런 취지인 건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이진관이 무죄 나올 걸 어거지로 유죄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이건 정말. 예. 그러니까요. 좀 자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분들은.